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미국 최대 여행사 GEH 본사 회의실. 61세 부사장 클레어 밀러가 한국을 포상휴가지로 제안하자 전 임원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 후진국이다, 미친 짓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8일 뒤 인천공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직원 3,000명 중 2,947명이 만족도 조사에 최고라고 답했어요. 비행기 난기류 속 3분 40초의 기적. 비 오는 한강에서 저절로 갈라지는 군중. 밤 11시 청계천을 혼자 걷는 여성들. 그들의 후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자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전부 매진. 긴급 증편 사태에 이르렀고 급기야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역사상 최고 만족도 포상휴가, 한국이 만든 기적. 하지만 진짜 충격은 1년 후에 터졌습니다. 클레어 밀러, 20년 커리어를 버리고 한국행 이민 가방을 들었습니다. 61세 미국 여성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에 눌러앉은 이유.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 걸까요?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 자랑스러운가요?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자랑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직 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함께 꾹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8일간의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제 이름은 클레어 밀러입니다. 61세, 미국 최대 여행사 GEH의 부사장이죠.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포상휴가 프로그램을 총괄해왔습니다. 유럽 50개 도시, 호주 20개 도시, 남미 30개 도시. 제가 기획한 여행지에서 수만 명이 제가 만든 여행지에서 쉬어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어요. 20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비행기 사고였죠. 그 후로 저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한 나라를 연구했어요. 데이터를 모았고 통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번 포상지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한국을 24명의 임원에게 설득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1세의 얼굴이 보였죠. 회색 정장을 입었어요. 완벽해 보여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24명의 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에 든 보고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포상휴가 장소는 한국이라고 말하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제럴드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위험하지 않나요? 테러 가능성은요? 그의 목소리엔 불신이 가득했죠.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펼쳤어요. 세계 범죄율 최하위, 공항 서비스 1위, 안전도 지수 상위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한 임원이 말했죠. 유럽도 있고 호주도 있는데 굳이 한국이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요.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했죠. 그러자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어요. 누군가는 예산 낭비라고 했고 누군가는 언론이 뭐라고 하겠냐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61년을 살며 이런 압박이 처음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린다였어요. 29살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럴드가 비웃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근거를 대라고 했죠. 린다는 대답했어요. 근거는 가서 만들면 된다고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린다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죠.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한 임원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커리어 끝났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죠. 린다가 따라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왜 찬성했죠? 린다가 웃었어요. 제 할머니가 한국 분이에요.
가보진 못했지만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고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9의 용기가 61세의 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죠. 이게 옳은 선택일까?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안다는 린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2025년 9월 17일 저는 JFK 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86편. 뉴욕에서 인천까지 14시간. 린다가 옆에 있었어요. 3,000명의 직원 중 가장 먼저 출발하는 선발대였죠. 주변에 다른 팀원들도 보였습니다. 제이크, 박서윤 코디네이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저는 티켓을 꺼냈어요. 좌석 2A.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였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행이었습니다. 8시간째 대서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기내는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20해 전 남편을 잃은 사고가 떠올랐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갑자기 기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승무원이 뛰어왔어요. 심정지 환자였죠. 승무원 3명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한 명은 제세동기를 준비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기내방송으로 의료진을 찾았죠.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매뉴얼이 아니라 훈련된 본능처럼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게 안전하다던 한국의 시스템일까?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승무원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을 누르는 리듬이 일정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충전됐죠. 삐소리가 울렸어요. 환자의 몸이 튕겼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죠. 3분 40초가 흘렀어요. 그리고 승무원이 외쳤습니다. 심박 돌아왔습니다. 기내에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옆자리 린다가 말했죠. 봤죠, 클레어? 승무원들이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한 승무원이 무릎을 꿇고 환자의 손을 잡았죠.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매뉴얼에 없는 위로였어요. 다른 승무원이 승객들을 돌아봤습니다. 놀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사탕을 건네며 웃었죠. 부모에게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위기가 끝난 후에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객 하나하나를 살폈죠. 기장의 방송이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대한항공은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탔던 비행기, 돌아오지 못한 그 사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죠. 린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소가 절차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철학이었죠.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였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신뢰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자동화 게이트가 보였죠. 여권을 대자 문이 열렸습니다. 3초 만이었어요. 뒤따라온 린다가 감탄했습니다. 빠르다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기술일 뿐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놀랐습니다. 로봇이 다가왔거든요. 영어로 물었죠.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저는 가방을 가리켰어요. 로봇이 짐을 옮겼습니다. 동선까지 안내했죠. 정확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잃을 뻔했어요. 그때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자원봉사자였죠.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디 가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린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연출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달랐습니다.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죠. 모두 진심으로 돕고 있었어요. 출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외국인 노인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노부부가 다가갔죠.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습니다. 웃으며 동행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린다가 말했죠.
우연이 아니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그건 설계였죠. 출구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짐이 무거워 비틀거렸습니다. 손잡이가 빠지며 가방이 바닥에 쏟아졌죠.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였거든요. 그때 초록색 조끼를 입은 분이 달려왔습니다. 청소 담당 아주머니였어요. 쪼그려 앉아 짐을 주우며 말했죠. Are you okay? Let me help you.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짐을 다 챙겨주시고 가셨어요. 린다가 속삭였습니다. 놀랐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청소를 하는 분도 외국어가 능통했죠. 이 나라의 교육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실감했어요.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만으론 설명이 안 됐어요. 이곳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기술이 차갑지 않았죠. 사람의 온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첫 방문이냐고요? 저는 네라고 답했죠.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시라고요. 한국은 급하지 않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질서정연한 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환대가 습관이 된 나라였죠. 저녁 6시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9월 K-데이 축제가 열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어두웠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린다가 걱정했어요. 취소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 누가 밖에 나오겠어요. 하지만 한강에 도착하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우산을 쓴 관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누구 하나 밀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곁에 가만히 있었죠. 비에 젖은 무대 위로 공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박서윤을 쳐다봤습니다. 현직 코디네이터였죠. 비 오면 다 취소하잖냐고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긴 다르게 움직인다고요. 무대가 밝아졌습니다. K-팝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관객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동선을 지켰어요. 경찰도 많지 않았습니다. 시민 스스로 움직였죠. 그때였어요. 휠체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통로가 비좁았죠. 저는 혼란이 올 거라 예상했어요. 하지만 군중이 저절로 갈라졌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비켜줬죠. 린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통제가 없는데 혼란도 없었어요. 자유가 방종이 아니었죠.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축제는 계속됐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통제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로 만드는 거였죠.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겼어요. 축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쓰레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챙겨갔죠. 비가 더 거세졌어요. 저희 우산이 부러졌습니다. 린다와 함께 처마 밑으로 뛰어갔죠. 그때 옆에서 우산 하나가 펼쳐졌어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쓰세요. 전 괜찮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우산을 준다고요? 어떻게 돌려드려요?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답했어요. 편의점에 두고 가시면 돼요. 다음 사람이 또 쓸 거예요. 그리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셨죠. 린다가 말했습니다. 우산 공유해요. 한국에선 자주 있는 일이죠. 저는 우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의 우산. 돌려줄 주소도 없이 건넨 신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우산을 받쳐들고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회구나. 다음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낡은 것이라 생각했죠. 정문을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궁궐이 살아있었어요. 복원된 건물들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걷고 있었죠. 저는 제이크를 돌아봤어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죠. 낡은 전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도 공감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서윤이 설명했어요. 낡은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고요.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화시켰죠. 전통 의례를 체험했습니다. 궁중 음식을 맛봤어요. 정교했습니다. 한 그릇에 담긴 철학이 느껴졌죠. 저는 놀랐어요. 이게 수백 년 전 방식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엔 전통시장으로 갔어요. 남대문 시장이었죠.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를 환대했어요.
한 할머니가 떡을 건넸습니다. 공짜였죠. 그냥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린다가 물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정이라고요. 저는 먹먹해졌습니다. 장사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저녁엔 국악 공연을 봤습니다. 국립극장이었죠.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빠져들었죠. 공연 중간 한 시민이 외국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경복궁으로 돌아왔어요. 야간 개장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궁궐이 환상적이었죠. 밤하늘 아래 빛나는 궁궐을 보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을 열고 천천히 궁궐 정원을 걸었습니다. 한복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계셨어요. 가까이 다가갔죠. 영어였습니다. 유창했어요. 이 연못은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과 시를 짓던 곳입니다. The king used to write poems here with his scholars.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역사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물었어요.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전직 영어 교사예요. 은퇴 후 이곳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복을 입었다고 전통에만 갇힌 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품은 분이었죠. 제이크가 제게 속삭였어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전통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진화 중이었어요. 옛것이 미래를 품고 있었습니다. 송도로 향했습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차갑다고 생각했죠. 자율버스에 탔어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어요. 정확히 멈췄고 문이 열렸죠. 승객들은 태어났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봇이 짐을 옮겼어요. 체크인도 자동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AI 스피커가 인사했죠. 온도와 조명을 조절해줬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술만 있었죠. 린다에게 말했어요. 너무 차갑다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한우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셰프가 직접 나왔습니다. 스테이크를 설명했죠. 54도에서 3분 30초 굽는다고 했어요. 1초만 틀려도 맛이 달라진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해야 하냐고요. 셰프가 답했습니다. 정확함은 사랑이라고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온도에 담긴다고 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기술이 차가운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완벽했어요. 부드러웠고 풍미가 깊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셰프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려는데 셰프가 다시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손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죠. 펼쳐봤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아까 남편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그분이 좋아하시던 거였죠? 경의와 위로를 담아드립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아까 린다와 나눈 대화를 들었던 거였죠. 20년 전 남편이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셰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은 기술이 아니라 위로예요. 오늘 편안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갔죠. 저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마음이 더 따뜻했어요. 린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확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었어요. 식사 후 송도를 걸었습니다. 공원이 잘 가꿔져 있었어요. 로봇 청소차가 지나갔죠. 하지만 시민들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사람이 함께 움직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차갑지 않았어요. 인간을 중심에 뒀습니다. 편리함 넘어 배려가 있었죠. 정교함이 사랑이라는 말이 이해됐어요. 한국은 미래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밤 11시 숙소 앞에서 린다를 만났습니다. 청계천을 걷자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괜찮냐고 물었죠. 린다가 웃으며 답했어요. 여긴 괜찮다고요. 청계천은 모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걸어 내려갔어요. 계단 아래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죠. 청계천이었어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커플이 손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보였죠.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뛰어다녔어요. 관광객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물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조명이 물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웠죠. 벤치에 앉은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았어요. CCTV는 있었지만 순찰차는 없었죠. 그런데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란 피우지 않았어요. 다리 아래를 지나갔어요. 광통교였습니다. SNS 명소라고 했죠.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렸죠. 그때였어요. 벤치 위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간 거였죠. 저는 멈췄어요. 미국이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만 봤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가더니 벤치 위에 그대로 뒀어요. 주인이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한 듯 했습니다. 린다가 속삭였어요. 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감시가 아니라 양심이 지키는 사회였죠. 앞으로 더 걸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시민들이 각자 챙겼죠. 한 할아버지가 길가에 떨어진 캔을 주웠어요. 쓰레기통까지 들고 가셨습니다. 모전교에 도착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됐는데도 북적였죠.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저는 린다에게 말했어요. 여긴 신뢰가 공기처럼 흐른다고요. 그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은 원래 그렇다고요. 청계천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올라왔어요.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지나갔습니다. 혼자 조깅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린다가 말했죠. 여긴 여자들도 밤에 운동해요. 안전하니까요. 여성은 이어폰을 끼고 달렸습니다. 두려움 없이요. 저는 뉴욕을 떠올렸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들어가 봤어요.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뜨거운 물을 받다가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물 더 필요하세요? 낯선 사람끼리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듯 했죠. 저는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밤 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통제가 없을 때 온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었어요. 그래서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찰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뉴욕의 어두운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대조적이었죠. 생각했어요. 진짜 안전은 CCTV가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만들었죠. 한국은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시민의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8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본사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럴드 CEO가 먼저 물었죠. 어땠냐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어요. 만족도 98%라고 말했습니다. 재방문 의향 95%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한 임원이 비웃었습니다. 조작된 수치 아니냐고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어요. CNN 속보였죠. 화면에 앵커가 보였어요. GEH의 한국 포상휴가, 역사상 최고 만족도 기록.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BBC 로고가 떴습니다. 한국, 글로벌 포상여행 1위 국가로 부상.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 이어졌죠.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한국식 환대의 승리. 제이크가 일어났습니다.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틀렸다고요. 제럴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게 다가왔죠. 클레어, 당신이 옳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20년 커리어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이었죠. 몇 달이 지났어요. 한국은 정규 포상지가 됐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따라왔죠. 린다는 승진했어요. 한국 프로젝트 총괄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민 가방을 들고 있었죠. 회사를 그만뒀어요. 61년을 살며 처음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린다가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웃으며 물었죠. 후회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뉴욕에 두고 왔어요. 송도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어요. 깨달았죠. 제가 찾던 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어요. 진심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신뢰를 만드는 그 철학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윤이었어요. 내일 경복궁에서 만나자고 했죠. 한복 체험을 시켜주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61세에 시작하는 3살.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이 가르쳐줬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심은 국경이 없다는 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회의실에서 손 들던 린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그녀가 옳았어요. 저는 왔고 알았고 머물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나가고 싶었어요. 센트럴파크로 향했습니다. 운하를 따라 걸었죠. 물에 불빛이 반사됐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금발의 여성이 달렸죠. 인도 가족이 산책했어요. 중국어를 쓰는 커플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어요. 국적이 달라도 여기선 같은 신뢰 속에 살고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백인 남성이 있었어요. 영어로 물었죠.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이제 여기 살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3년 됐어요. 송도는 집 같은 곳이죠. 우리는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일인이었어요.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죠. 왜 송도를 선택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외롭지 않아서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같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제가 느낀 거였습니다. 수상택시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여전히 안전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신뢰가 이 국제도시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강단에 서 있었어요. 국제경영학과 개건 교수였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 절반이 외국인이었어요. 송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계가 모이는 도시. 한 한국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왜 한국을 선택하셨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63세의 미국인이 인천에서 교수가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답했습니다.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송도가 저를 받아줬죠. 강의가 끝났어요. 한 외국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친구였어요. 교수님, 저도 졸업 후 한국에 남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센트럴파크를 가리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운하를요. 저기 보이죠? 밤 11시에도 여자 혼자 조깅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당신이 찾는 답이 거기 있습니다. 학생이 웃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61세에 시작한 3살. 지금은 63세. 송도에서 20년은 더 있겠죠. 한국어로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발음이 아직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센트럴파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에는 독일인 이웃과 저녁 약속이 있었거든요. 61세 미국인, 65세 독일인. 송도에서 만난 친구들. 국적은 달랐지만 우리는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습니다. 신뢰를 믿기 때문입니다. 클레어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1세에 시작한 3살. 그녀는 지금 송도에 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를 걷고 주말엔 경복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죠. 그녀가 미국 친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잃어버린 신뢰를 찾았어요. 한국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이 완벽한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만큼은 어느 나라보다 완벽합니다. 시스템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자유를 만들고 자유가 안전을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이라도 드렸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장면은 언제였나요? 비행기 기적, 한강 축제, 청계천 산책, 아니면 클레어의 이민 결정?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기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감동 내국자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